송영길이의 막말 리스크. 이 놈자자를 제가 자로 쓰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될 겁니다. 그냥 차라리 X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건방진 X, 어린 X. 그러면 이제 송영길이가 한동훈 장관을 대놓고 욕설하고 비난한 그 출판기념회의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송영길이의 이런 막말 출판기념회가 있은 다음 날 입장문을 밝혀서 이렇게 썼어요.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 하나하나가 참 아주 송곳 같은 그런 가시를 품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그래요.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이거 그냥 쓴 말이 아니거든. 어릴 때. 일부러 어릴 때라고 쓴 거예요. 학생 시절이 아니라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돈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 이렇게 썼어요. 도덕적으로. 자,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 열심히 사는 다수 국민이 군림하고 훈계에 온 것은 국민 입장에서 억울할 일이다.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정치권이나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송영길의 이 막말 리스크에 대해서는 비판합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노인 폄하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린 X 훈계 이렇게 사설을 썼어요. 노인 폄하는 이제 정동영이가 했던 거죠. 19년 전 일입니다. 19년 전에 이자들의 입에선 60대, 70대는 투표 안 하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 50대가 되면 사람이 멍청해진다.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뇌가 썩는다는 말도 여기 있었죠. 그랬던 자들이 이제 60대가 되자 거꾸로 50세의 장관을 가리켜 어린 X, 건방진 X라고 공격한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설마 했는데 이렇게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주사파들 사이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 국민 밉상이 된 이 세 트리오가 무대에서 설치면 설칠수록 중도층의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이유 있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도 그런 걸 알아서 하더라도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고 무슨 조국 신당인지 뭔지 비례정당인지 만들어서 따로 하겠다는 건데 추미애도 그럴 수 있어요. 송영길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거는 너희들끼리 얘기고 조국이가 출마하거나 추미애가 출마하거나 송영길이가 출마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이재명이랑 한통속이라고 보는 거죠. 문재인이랑 한통속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 뭐 다릅니까?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조국이하고 추미애하고 송영길이가 뭐 달라요? 똑같은 한 물이잖아요. 그러니 국민 입장에서는 지것들은 뭐 다르다고 우린 다릅니다라고 위장하려고 뭐 민주당 공천 안 받고 무슨 위성정당을 만들고 뭘 할 수도 있는데 무소속 출마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이 송영길이 추미애가 다 똑같은 한 통속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출마해라. 야, 문재인이도 좀 출마 좀 해봐라. 그냥 책방만 하지 말고 출마해봐라. 출마 자격은 있을 거예요. 대통령 지낸 사람 국회의원 출마 자격 아마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문재인이도 출마하고 이재명이 출마할 거고 조국이 송영길이 추미애 윤미향 최강욱 김남국 뭐 이런 것들 전부 출마하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선거 구도가 만들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을 낮춰야 될 때 벌떡 일어서 버린 장제원입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어쨌든 한 2주 3주간에 걸쳐서 우당탕탕 하면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아예 그냥 뉴스에도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냥 딱 덮어버렸어요. 아주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중에 그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 그리고 영남 중진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걸리는 사람이 장제원이에요.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영남권 중진이잖아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걸리는 사람이 또 있긴 있네요. 김기현 현 지도부고 영남권 중진. 뭐 대통령 최측근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다 걸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그 인적 쇄신 또는 중진 용태론 또는 중진들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몸을 던지자. 이런 인유한의 주장은 나름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분 있는 주장에 따르든지 아니면 적어도 좀 납작 엎드려는 있어야지. 여기다 대놓고 인유한 혁신위를 반대하고 반박하고 뭐 니는 지져라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유한 혁신위가 이제 힘이 없다는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주호영이가 뭐 나는 절대 대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러고서 대놓고 저항을 한 것이 심상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호영이가 말하자면 인유한 혁신위의 혁신을 대놓고 부정해버렸는데 거부해버렸는데 그때 당 지도부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뭐 이뇨한 혁신이가 무슨 힘으로 혁신을 밀어갑니까? 거기에 뒤이어서 장제원이 주말에 대규모로 세를 과시했어요. 이 정도로 세를 과시할 사람이면 출마를 결심했다는 뜻이죠. 출마 안 할 사람이 이렇게 대규모 세를 과시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장제원이 과시한 이 세는 장제원 스스로 페북에다 썼어요. 버스 92대로 지역구에서 4,200명을 동원해서 함양체육관에 모여서 잔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함양, 경남 함양. 직접 장제원이 SNS에다 썼어요. 경남 함양체육관에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운집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막 올렸어요. 아니 다들 뭐 장제원 지역구에 있는 장제원 팬들일 테니까 15년간 여원 산악회, 여원은 여의도의 여자, 원은 1등 한다는 원이에요. 원, 중원할 때 원자. 여의도에서 1등하는 장제원. 이걸 꿈꾸면서 15년 전에 모인 산악회 회원들이라니까 장제원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이 지역구, 부산 사상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장제원이랑 손 한번 잡아보려고 수십 메터 줄 서고 뭐 전부 다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했겠죠. 이런 사진들을 막 올렸어. 그러면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는 장제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또 자기 지역구에 4,200명을 버스로 모아놓고 실제로 출마는 서울에서 험지에서 할 거다. 이걸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장제원의 이런 행동은 내년 총선에 난 부산 사상에 내 지역구에서 출마할 거야. 이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랑 똑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주호영이에 이어서 장제원도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중진 용태론, 중진 험지 출마론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메시지를 낸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설로 당장 장제원을 내 이 행사를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사설로 논설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위해 희생해달라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주문에 세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답한 친년 핵심 장제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주호영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장제원과는 참 오랜 2년 동안에 의논이 많습니다. 주호영도 공천을 못 받게 되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돼갖고서 복당을 한 사람이고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장제원도 당에서 공천을 못 받게 되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된 다음에 복당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지금 같이 거명되고 있는 권성동이도 공천을 못 받게 되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된 다음에 입당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 입장에서는 배신했던 자들이에요. 꼭 탈당, 입당 이것만을 가지고 배신자라고 그것만 가지고서도 당을 배신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지울 수가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권성동, 장제원, 주호영 다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이고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정말 아주 독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장제원 최순실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태도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달라고 헌재 재판소에 가서 눈물을 질질 흘렸던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 자유우파라면 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처럼 되어서 뭐 호가 호의를 하는지 실권을 휘두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막상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몸을 던져야 할 바로 이때에 나 무소속으로라도 나간다라고 새해를 과시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몸을 낮춰야 할 때 주호영이, 장제원이가 벌떡 몸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이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또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자유우파의 정치적 승리를 내일처럼 염원하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라면 이 주호영이의 이 행태와 장제원이의 이 행태를 어떻게 묵고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 사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권의 성패보다는 의원의 정치적 활로가 우선순위라는 명백한 의사표시다. 대통령의 성공보다는 자신이 국회의원 한 번 더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의 결론입니다. 가장 몸을 낮춰야 될 때 벌떡 몸을 이렇게 세운 이 장제원의 이 언행, 주호영의 이 언행, 이 무슨 망동인가? 자, 한노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죠. 노사정위, 김문수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노사정위에 한노총이 복귀하겠다. 5개월 만에 복귀하겠다. 집 나갈 때 말릴 수가 없었는데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일단 문은 열고 맞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 한노총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는 협박한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는 정권이 아니구나. 이것들이 대화 안 하겠다고 나갈 때는 협박하고 나간 것 아닙니까? 협박하고 뛰쳐나가면 뭔가 쫓아와서 누군가가 왜 그러십니까? 뭘 해드릴까요? 이럴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뛰어나가봤자 지것들만 춥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정부는 이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것도 언론 프레임이죠. 69시간 누가 주장했다고 자꾸 69시간 근로시간제래. 하여튼 논란이 됐던 거 이거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원하는 업종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좀 서툴러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고용노동부가 좀 서툴러서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제도 보완이었는데 좌파들의 그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52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52시간제로는 도저히 안 돼. 우리가 일을 더 해서라도 주문 날짜에 맞춰줘야 돼. 이런 업종이 있잖아요. 또는 지금 한참 이 신제품 개발하고 있는데 다들 밤새워서 하는데 갑자기 저녁 6시니까 퇴근하고 내일 합시다. 이게 안 맞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또 같은 업종에서도 어느 파트는 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연구개발 파트한테 52시간을 강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이게 잘 안 맞아요. 생산 라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52시간제라는 큰 틀은 지켜나가되 노와 사가 합의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원하는 업종에 관해서는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이제 정부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개혁 문제는 노사정이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노총의 노사정의 복귀와 정부가 52시간제 개편을 포함해서 다 노사정, 특히 노사회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갑시다라고 하는 입장 발표가 서로 맞물려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좀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이제 조성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겠지만 필요한 업종이나 직종에 한해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 근로관리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방향성으로만 개편하겠다고 방향성만 제시했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은 몇 시간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노사 자율 협정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런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마침 한국노총이 복귀한 만큼 여러 현안이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네. 김문수 위원장이 끈질기게 양대 노총을 찾아가 다니면서 설득을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노총 행사에 김문수 노사정의 위원장이 가서 축사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정말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물밑으로 이 사회적 대화 복구를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한 것 같은데 그 성과가 이렇게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KBS 개혁이 시작됐다. 네,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가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근데 KBS 안팎에서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는 박민 사장이 KBS를 잘 몰라서 그동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설쳤던 이 노영 경영에 책임 있는 자들이 다시 박민 사장을 애워싸서 지금 개혁 좌초 실정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린다고 하면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 주사파 5년 동안 KBS를 이념적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이 주구들이 다시 설치는 것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논평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런데 KBS 사장이 취임한 첫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자유파 일각에서 갖고 있는 그런 우려를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취임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이 KBS 9를 4년간 이게 간판 뉴스죠. 진행해온 이소정이라는 자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한 주진우라는 자 하차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더 라이브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운율 맞춘다고 아마 더자를 넣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런 더 라이브는 당장 이날 방송 편성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이 간판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고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리는 식으로 속도감 있게 KBS 수술 개혁이 가시화되자 온노령 KBS 본부가 뭐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 뭐 그럼 살살하면 반발 안 할 건가? 천천히 하면 반발 안 할 거야 이것들이? 어차피 이념 전쟁이 본질입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 KBS는 메인 프로그램 뉴스 9
평일 새 앵커에 박장본 기자, 박지원 아나운서를 발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는 아예 없애버리고 특집 1라디오 저녁으로 대체했어요. 그리고 KBS ETV 더 라이브는 아예 결방해버렸고 주요 뉴스 프로그램 앵커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대체로 사내에 있는 아나운서 기자들로 교체한 것 같아요. KBS는 박민 사장 취임을 계기로 주요 뉴스 앵커를 전면 교체했다. 주요 종합뉴스 앵커를 교체함으로써 KBS 위상을 되찾아갈 것이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박민 사장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임 첫날부터 속도감 있게 시원시원하게 KBS를 쇄신하고 개혁해 나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가 뒤따를 것이다. 그 KBS는 지금도 그 조화와 축화가 이렇게 화환이 쫙 이렇게 있죠. 이제 언젠가는 그게 치워질 날도 머지 않았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당연하지만 굉장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연하지만 굉장한 결정. 이게 뭐냐면요, 이재명이의 위증교사 사건인데, 이거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서 같이 재판할 거냐, 아니면 따로 분리시켜서 따로 할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분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사건이 완전히 다른데 그걸 왜 병합합니까? 더구나 지금 이재명이는 같은 이재명이잖아. 뇌물 먹은 피의자도 이재명이고, 뭐 특혜했다고 하는 피의자도 이재명이고, 위증교사했다는 그 피의자도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는 같은 이재명이잖아. 이게 이제 이재명의 주장이고. 그러나 김진성, 위증교사를 당한 사람인 김진성 씨는 아니 내가 대장동이랑 백현동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나야. 따로 재판받고 싶어. 이런 입장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 분리 기소를 마침내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분리 기소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이게 엄청 대단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지난번에 이재명이 영장을 보란듯이 기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재명이 무죄처럼 뛰어다니게 만든 그 유창훈인가 하는 자, 이 종북주사파 판사가 영장 기각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에 따르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위증교사는 사실인 것 같다는 거거든. 유창훈이가 봐도 이 위증교사는 사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훈이도 인정한 유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기소에서 분리재판이 이루어지면 이재명이는 바로 유죄예요. 이런 상황이거든.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이 분리재판을 할 경우에 재판부는 이거 우리 길게 안 끌 거야. 내용이 복잡해야 길게 끌지. 아니 위증교사를 당한 사람이 나 교사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증교사 당할 때 녹음한 녹취록이 다 있는데 그거 길게 끌 게 뭐 있어. 그냥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리고 법리에 맞춰서 재판하면 되지. 이런 입장이니까 이게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유창훈이의 그 판결문에 의해서나 또는 다른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보면 이재명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유죄가 나올 거예요. 유죄. 그리고 위증교사는 이게 죄가 무거워요. 위증은 재판정에 가서 거짓말하라고 교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증죄가 워낙 중범죄인데다가 이게 재판 방해니까
이걸 교사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사악한 자인 거죠. 그래서 유죄가 나오고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심에. 그러면 이재명이 당연히 항소하겠죠. 그리고 또 유죄 나오면 상고하겠죠. 대법원까지. 그때까지는 지는 무죄라고 팍팍 우길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그러나 보세요. 사실은 유무죄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구속영장 기각됐을 뿐인데도 무죄라고 막 날뛰고 다녔잖아. 무죄라고 막 폼 잡고 다녔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먹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무죄 추정되지만 일단 1심에서 유죄가 땅 떨어지면 아이고 뭐 이재명 이제 감옥 가는 거지 뭐. 죄 졌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법정 태도라든지 또는 위증교사는 거짓말을 교사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다른 사람한테 교사한 자가 지라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할 거냐.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집요하게 강요하듯이 했던 자가 증거가 나오면 그거 인멸 안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자가 1심에서 유죄 받았으면 바로 감옥이지. 바로 법정 구속이지. 그 이자가 이재명이가 1심 전에 재판에 이 위증교사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시간은 끌 수 있겠지만 국민적으로는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죄 졌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거에 미칠 영향은 지난번에 영장 기각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 우리가 엄청 크게 졌잖아요. 그 똑같이 거꾸로 그 2배, 3배 이상 갚아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총선 전에 뭐 유죄가 났지만 항소해갖고서 2심으로 간다 칩시다. 그럼 쥐가 대선 전에까지, 대선 때까지 재판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 간단한 사건. 1심 끝나고 항소해서 2심 갔어요. 그거 뭐 얼마나 끌겠어요? 재판 지연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사건이 워낙 간단한데. 대법까지 가는데도 1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대법 가서 확정되면 그걸로 감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후년 2027년 대선에 못 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적으로 못 나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지 못하는 법적으로 그런 자를 쫓아다닐 그런 바보 같은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개딸들이라도 3년 있다가 대통령에 나가서 다시 우리가 정권 잡으면 우리 세상이야 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대법까지 올라가 가지고서 떡하니 피선거권 박탈되는 중형이 내려졌다, 확정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순간 이재명의 정치 생명 끝. 정치 생명이 끝난 이재명이를 쫓아다닐 개딸들이 누가 있냐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심각한 사건인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며칠 동안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아마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거예요. 지가 대장동으로 백현동으로 뭐 쌍방울로 뭘로 해갖고서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재판 지연시켜봤자 요 위증교사 하나로 정치 생명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이재명이 쫓아다닐 개딸들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국회의원이 이재명이 겁을 내고 이재명이 밑에 똘나니 노릇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결정이지만 굉장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기소를 결정한 판사, 우리가 이재명이 풀어준 판사 유창훈이만 기억하는데, 그런 나쁜 판사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런 대단한 결정을 내린 판사도 좀 이름을 좀 기억해 놔야 돼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김동현이네. 좌판지 우판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판사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은 결과적으로 우리 정치판에 엄청난 이 사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요한 혁신이 조기 해산, 이거 음포 아니다. 엄포 아니다. 예, 인요한 위원장이 친윤이나 중진이 결단을 안 하면 내 조기 해산해버릴 수도 있다. 혁신이를. 예, 이렇게 혁신이 내에서 뭐 그런 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혁신이 대변인 맡고 있는 김경진이가 언론에 흘렸습니다. 겁 좀 주는 것 같아요. 핵심은 친윤, 당 지도부 영남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 결단을 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요 호영이는 나는 죽어도 대구 안 떠나겠어. 장재원이는 나는 사상 사수할 거야. 뭐 이러면서 세과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니 다 눈치 보고 있는 다른 당 지도부나 친윤 핵심들이나 또는 당 중진들이 아니 주 호영이가 또 장재원이가 저러고 나서는데 뭐 내가 중불나게 먼저 아니 나 불출마할게요. 그 제가 험지 출마 어디 가면 되나요? 내가 먼저 나설 게 뭐 있냐?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이런 심정으로 다들 재직하니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요한이가 나 성질 급한 사람이야. 너네 자꾸 이러면 나 혁신이 해산시켜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고 나왔습니다. 엄포인데 엄포 아닌 것 같아요. 이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확 질르는 특기가 있어요.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확 질러버려요. 그래서 좀 좌충우돌 예측이 좀 어렵다. 제가 인요한이 참 좋은 사람이지만 하면서 그동안 인요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인요한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 걔는 지져라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주호영이 장재원이가 보란듯이 지금 저렇게 세를 과시하고 대구 사수를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인요한이 참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진짜 인요한 혁신이 해산할 수도 있어요. 해산하면 하는 거지 뭐. 그 못하게 말릴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국민의힘의 혁신 좌절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의 혁신 좌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다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정말 마지막 칼까지 지금 뽑아 든 셈인데 그런데 이걸 엄포로 생각하지 마라. 김기현이부터 진짜 이거 인요한이라면 인요한 혁신이 해산이라고 하는 정말 자폭적인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김기현부터 이거 엄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인요한 혁신이가 만들어 놓은 이 흐름 어쨌든 영남 중진 지도부 그리고 친윤 핵심들 중에서 상징성이 큰 사람들은 뭔가 인요한 혁신이의 혁신에 부응하는 응답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 뭐 여러 수십 명이 할 필요 없어요. 한두 명만 해주면 돼. 우선 김기현이 해주면 돼. 그렇잖아요. 가장 상징성이 크잖아. 영남 다선 중진에다가 현 지도부에다가 뭐 대통령하고도 가까우니까 지금 당대표 하고 있겠지. 세 가지가 다 맞잖아요. 그러니 김기현 하나만이라도 뭐 천천히 먹어야 된다, 뭐 체하면 안 된다 이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 김기현 하나만이라도 인요한 혁신이의 그 맞짱을 쳐줘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인요한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 나 못해 먹겠어. 혁신이 해체할 거야. 이렇게 자폭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인요한 혁신이를 조기 종결하고
김기현 지도부도 빨리 사퇴시키고 전대로 가서 새 지도부 구성을 하고 그리고 공관위원회 선대위원회를 빨리 띄우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이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이라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이라도 김기현이 인요한 혁신이가 자폭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김기현 대표가 좀 깊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 수개표 절차를 추가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서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했다. 그것을 삼선의 김상훈 의원과 또 각 주요 상임위원회의 그 간사들로 배치한 것은 여기에 굉장한 화력이 집중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제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선관위가 와서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수개표 절차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선관위는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 이거 기계죠. 투표지를 분류하고 이를 심사 개수기 또 기계로 확인을 합니다.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를 사용한 다음에 사람이 직접 그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심사 개수기를 돌려서 누구 몇 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수개표 절차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수개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완전히 바꾸는 것은 이게 선거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총선 전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조치는 현재의 그 선거법 하에서도 선관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를 한번 사용하고 기계적 방식으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수개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계가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서 바로 심사 개수로 들어가면 참관인들이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는데 유관 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의원들의 강한 요구를 선관위가 받아들여서 수개표를 중간에 넣기로 했다. 또 이날 어제 회의에서 선관위가 스스로 제안한 방식이니까 이건 실행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냐?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건 선거법상 바코드를 넣는 것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선거법에 되어 있는데도 굳이 QR코드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이 QR코드를 통해서 유출하고 해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그동안 제기가 되어 왔죠. 이 문제 관련해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넣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또 사전투표도 지금 부정선거의 진원지로 지목된 지 오랜데 이것도 아예 없애려면 선거법을 고쳐야 되니까 좌파들이 절대 응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선관위가 제안한 것은 사전투표를 하고 나면 이 투표함을 보관하는데 이 보관 장소에 CCTV를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구시군 선관위에 이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누구라도 24시간 들여다보고 있으면 투표함이 옮겨지는지 누군가가 몰래 들어가서 바꿔치기 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가 사전 투표를 아예 폐지하고 옛날에 부재자 투표로 돌아가자, 전자개표를 아예 폐지하고 수개표로 돌아가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자유파 진영의 요구에 비춰보면 선관위의 이런 조치는 부분적 보완에 불과해서 여전히 부정선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는 거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최소한의 보완 장치나 이 방어 장치도 없이 그냥 진행됐던 지난 시기의 선거를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고 집권당으로서 선관위의 이 정도의 조치들을 요구하고 선관위 스스로 이런 정도의 조치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데까지 나간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정선거 우려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 시민들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아미고 회원들과의 대담에서도 강조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이틀간의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저 종북 주사파들이 대거 버스 동원해서 무슨 효도관광 하듯이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술 먹고 밥 먹고 그 기분 좋은 상황에서 뭐 오신 김에 그냥 투표하고 가시죠 해서 대규모로 사전투표를 유도하고 하는 식의 사실상의 그 동원선거 의혹이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되어 왔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선관위의 이런 그 투개표 당일날의 이 제도적 보완과는 별도로 사전투표 전반에 걸친 전국적인 감시 체계가 가동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다. 그 점과 관련된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파 시민사회 단체들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한동훈의 이유 있는 항변. 어제 제가 연합뉴스 TV에서 그 좌파 패널하고 이제 토론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막 앉았어요. 앉아서 진행자가 첫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첫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그 혁신위원회의 그 인적 그 용태, 중진 용태론, 뭐 이걸 갖고 첫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 현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해서 한동훈 장관의 이 현장 기자회견을 중계방송을 했어요. 뭐 한 2, 3분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그 기자회견이 있고 기자의 질문과 답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현장에서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지금 보신 저 한동훈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왔죠. 네, 그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확인이 돼요. 실제로 당 공식 회의, 더불어민주당 공식 회의에서 이원석 총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나왔어요. 이원석 총장이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당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원석 총장까지 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이 검찰에 대한 총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부각시켜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다는 그 이미지를, 그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재명이도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는 사람으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재명 갖고는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총수인 이원석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니 이원석을 우리는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타깃은 한동훈 장관인데 한 장관이 직접 검찰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한 장관을 탄핵하기에는 검찰 탄압과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원석이라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지금 포커싱이 바뀌었다. 이 자가 참 솔직한 자네. 누군지 몰라도. 앞으로 이 자는 계속 좀 취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해요. 검찰이 우리 목을 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우리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한동훈 장관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 탄핵, 민주당이 판사 탄핵했고, 예전에 그 판사 탄핵하려고 했던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이상민 장관이요.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고, 검사 3명을 또 탄핵한다고 하고 있고, 또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빼더니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또 말을 바꿨다.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탄핵들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기각이 돼도 총선 이후에나 기각이 될 테니 그때까지는 일단 직무정지를 시켜놓으면 자기들한테는 남는 장사다. 이런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뻑하면 탄핵 얘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아주 정면으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범죄 수사가 정치적 중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재명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하고 뭐 관계된 게 또 뭐가 있냐. 이재명의 범죄 전부 뇌물 같은 자범 범죄거든요. 그거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거하고 정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또 최근에 송영길이나 민영배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무슨 어린 X 뭐 이런 표현으로 비하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 당연히 질문하게 되죠.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냥 점잖게 한마디 하고, 이게 점잖게 한마디 했는데 둘이가 깨갱하네요. 한동훈 장관의 이유 있는 항변. 많은 분들이 이래서 한동훈 하는구나. 어제 그 현장 기자회견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비극으로 태어나서 희극이 돼버린 공수처입니다. 이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그 과정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게 뭐 패스트 트랙을 태우고 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든 공수처를 하기 위해서 정의당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정의당한테 그 말도 안 되는 위성 비례정당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래서 선거법을 연동해서 고치고 뭐 정말 정치가 완전 그랬죠.
그렇게 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태어나서는 안 될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어요. 정말 비극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공수처가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이 공수처가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냐? 검사 20명이 좀 넘는데 한 해 예산을 200억 가까이 쓰는데 체포하거나 구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체포하거나 구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고위공직자 범죄가 싹 없어졌나? 구속하거나 체포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나? 출범 후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전부 다 기각됐어요. 수사 부실로. 그러니까 공수처에 적을 올린 것 자체가 쪽팔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 공수처 검사? 그것도 검사야? 예, 그래서 사표 쓴 검사만 11명입니다. 정원의 절반쯤이 쪽팔려서 여기 못 있겠다고 그러고 사표를 썼어요.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는 그 공수처장, 참 창피한 줄도 모르고 김진욱이라는 자, 김진욱이라는 공수처장과 그 공수차장 여운국인가 뭐 여모식이라고 하는, 그 좀 찾아보세요 이름. 이 둘이서 자기들 권한도 없는 후임 공수처장 인사를 가지고서 그것도 옆에 앉아갖고서 텔레그램인지 뭔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또 찍혔어요. 참 이거 정말 가지가지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정말 온갖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마침내 이 코미디의 클라이막스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말이죠. 224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 예산 항목이 있는데 이게 제목이 검사 스피치 교육이에요. 이게 뭐야? 봤더니 검사들을 그 스피치 학원에 보내가지고, 사설 학원 있잖아요. 예, 웅변 학원 이런데 스피치 학원에 보내가지고 발성, 발음, 시선 처리, 제스처 같은 걸 배우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2200만 원 배정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배우려고 그래? 봤더니 형사재판을 할 때 도둑놈 잡을 때 재판정에서 발성이 좋거나 발음이 좋아야 되고 시선 처리도 잘 되고 제스처가 멋있어야 재판정을 설득해서 유죄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들은 이런 당연히 이런 훈련한 적이 없고요. 경찰도 이런 훈련한 적 없습니다. 야, 정말 이게 무슨 4차원에 사는 애들도 아니고 이게. 하여튼 공수처 말은 공수처 검사들이 재판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어서 사설학원에 보내서라도 이런 걸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건데, 하긴 그렇지. 체포영장 4건 전부 기각돼서 재판이 안 되는데 공수처 검사들이 재판 경험이 있을 수가 있나? 아, 얘네들 진짜 웃기네. 아, 참, 네, 그래요. 이렇게 예, 코미디처럼 사라져가고 있는 게 공수처입니다. 예, 이거 좀 진정하고 다음 논평으로 가겠습니다. 한길 리서치의 조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뭐
이걸 이제 보도하는 디지털 타임스는 뭐 오해가 없도록 잘 보도를 했어요. 근데 한길 리서치 자체는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는 조사입니다. 보세요. 한길 리서치가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평가 설문을 했더니 잘한다 38, 잘못한다 39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인요한 혁신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인요한 지지가 70이 넘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인요한 혁신이가 대한민국 혁신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요한 혁신이는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인요한 혁신이가 평가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인요한 혁신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70%가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 경우에도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70%가 잘한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전체 국민에 있어서는 38대 39가 나왔다면 그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는 70% 이상이 못한다고 답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자가 인요한 혁신이 응원할 일이 뭐 있겠어요? 당연히 못한다고 깎아내리지. 이건 정상적인 그 질의 답변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행간을 잘 읽어야 이 조사가 우리에게 진짜로 데이터를 넘어서 인포메이션으로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측면에서 이준석이 유승민이한테 공천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공천 이준석이 공천에 반대 43 찬성 32 찬성이 32나 나왔어. 유승민 공천에는 찬성이 38 반대가 38이야. 찬성이 좀 더 많아. 이건 또 뭐야? 그런데 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이고 유승민이고 전부 공천 반대가 6할이 넘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준석이나 유승민이가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당적을 갖고서 활동하니까 우선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60% 이상이 공천 주면 안 돼. 이게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준석이 유승민이 공천 줘야 된다는 대답이 훨씬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가면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한테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구나. 야, 당신들 공천 줘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좀 대답하고 있다. 너희들이 갈 때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렇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이준석이 공천 줘야 돼, 유승민이 공천 줘야 돼 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준석이야 유승민을 찾는 데는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이 지지자들 아니에요. 거기 가란 말이야. 왜 여기 와서 자꾸 이러냐. 이준석이 유승민이 김종인이 이 무리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민주당으로 가라. 그것이 민심이다. 윤심도 못 읽으면서 측근이라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 때 울산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가 만나서 한 5분 마주 앉아서 차를 한 잔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전부답니다. 그 후로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리딩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평론가인 저의 감각과 판단에 의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은 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생각, 이른바 윤심을 읽어내는데 저보다는 좀 유리한 입장 드릴 거예요.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 면담 요청도 할 수 있을 거고,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님?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전화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측근일수록.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하고 통화도 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이 정치평론가인 고성국이가 보기에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마음을 전혀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마음도 못 읽으면서 무슨 놈의 측근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냐. 근데 이런 일이 이번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2011년, 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고 또 몇 표 차이, 108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당시에 제가 150만 표 차이로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그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제가 쭉 해설을 이제 정치평론가로서 할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엄청 가깝고 거의 매일처럼 전화통화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치권의 루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심지어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하고 만나면, 아니 고 박사, 우리는 친박 핵심이면서도 대통령을 제대로 잘 만나질 못하는데 고 박사는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 비결이 뭐야? 뭐 이런 식의 질문, 황당한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저는 이미 그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나 대통령 당선된 후나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전화통화도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짧게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바꿔줘서. 그냥 안녕하세요, 고성국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제가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통화도 안 합니다 해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리딩 박근혜나 리딩 윤석열은 자주 만나고 뭐 직접 만나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면 이미 그 고인이 된 리딩 박정희를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지도 못하고. 리딩 이승만을 어떻게 하겠냐고. 리딩 이성계를 어떻게 하며 리딩 정도전을 어떻게 하겠냐고. 자, 저는 적어도 언론에 의해서 또는 정치판에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낮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게 따라서 자신이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도저히 그게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러면 솔직하게 선언하세요. 저는 사실 대통령과 거의 소통이 없습니다. 핵심 측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선언을 하라고. 쪽팔리는 일도 아니고 뭐 그로 인해서 불이익 받을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선언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는 걸로 봐서 언론이 얘기하는 이른바 무슨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라는 장제원이, 권성동이, 또 뭐 당 지도부 김기현이 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일 거라고 간주하고 우리가 논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과 가깝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의 뜻을 이해를 못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답답했는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또는 할 필요 없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만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혁신위 활동 열심히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뇨한이 직접 했어요. 그러면 이뇨한이 이런 거 갖고 장난치거나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당의 이뇨한 혁신위와 같은 혁신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한번 잘 해보라고 격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혁신위 활동과 혁신위가 당 쇄신안이라고 내놓은 중진 지도부 친윤 핵심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론, 이 서로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은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대통령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앞으로도. 얘기하면 선거 개입이에요. 그렇다고 윤심이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생각이 없어요? 대통령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개입을 자제하는 거죠. 정치 개입을 안 하는 거지 정치적 생각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대통령을 모신다. 그것도 가까이서 모신다.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대통령이 얘기는 안 해도 대통령 생각이 무엇일 건지를 미루어 짐작해서 알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측근들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이뇨한 위원장의 이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쇄신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진 용태, 지도부 용태 또는 친윤 핵심 용태 또는 험지 출마가 대통령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이뇨한 혁신위의 중진 용태론이나 지도부 용태론이나 또는 친윤 핵심 불출마 용태 또는 험지 출마론은 이걸 지금 거부하고 나섰는데, 주호영이나 장제원이나 또는 김기현이가 거부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거는 이뇨한 위원장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과 가깝겠습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가깝겠어요? 아니면 장제원이 더 가깝겠어요? 이뇨한 위원장이 더 가깝겠어요? 김기현 대표가 더 가깝겠어요? 진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자타가 공인해 온 사람들일수록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읽고 미루어 짐작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것이냐 아니면 내 정치 계속할 것이냐의 선택이다. 많이 안다 서로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 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지금의 생각과 뜻을 모를 리가 없다. 모를 리가 없다. 초등학생도 아는 이 상황을 그들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아는데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다. 아는데 선택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질 거냐 아니면 내 정치를 계속 해나갈 거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정치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은 어느 선택이든 할 수 있다.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것이니까 자기 정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해라. 단 솔직하게 해라. 솔직하게 해라. 나 더 이상 대통령 측근이 아니다. 나는 내 정치 하겠다. 그리고 솔직하게 해라.
그래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다. 아, 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구나. 내가 지지할지 말지는 그럼 나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기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당대표니까. 그래서 고성국 칼럼에서 김기현의 초심을 제가 김기현 대표와 이 당 지도부, 윤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다선 중진들한테 제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비교할 걸 비교해라. 비교할 걸 비교해라. 제가 사실은 어제 여의도 행사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가 정말 그전부터도 몇 번 봤지만 어제 따라 유난히 좀 화가 나는 그런 플래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뭐 좌파들이 요즘 플래카드 정치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뭐 어느 쪽 당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쪽 좌파들 쪽 당의 한 플래카드에 줄여야 할 건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 순방비다. 뭐 이런 이 플래카드 댓글이 달려 있는 거 보고 어제 따라 갑자기 확 화가 났어요. 너무 참 얄팍하고도 교활한 그런 선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줄여야 할 건 예산이 아니라 지금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이 이 5년간 이 나라를 권력을 장악하고서 완전히 지금 거덜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여러 정부가 근대화하고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빚을 안 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진 빚이 600억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이 5년 동안 이것들이 400억을 졌어요. 그래서 지금 1000억이 넘어버렸거든요.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이것들이 얼마나 무작스럽게 국가를 약탈했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정부의 재정이 여러 나라가 걱정할 정도로 지금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어서 지금 국가 경영을 맡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거 쿡쿡 참아가면서 선거 앞두고 웬만하면 좀 국민들 이 민원 같은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돈 풀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진짜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초긴축 예산을 작년에 의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윤석열 정부의 초긴축 예산을 이것들이 줄여야 할 건 예산이 아니라 이 한마디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좌파들이 돈 찍어내서 펑펑 뿌리자. 확대 재정. 뭐 이거를 100여 년 동안 주장해 온 세력이니까 뭐 맨날 하는 상투적인 주장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도저히 이건 정말 이건 파렴치한 이 적반하장이다. 도대체 국가 재정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놓고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말 초긴축 예산을 이렇게 조롱을 하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구나 거기다 대놓고 대통령 순방비를 줄여라.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 순방비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초인적으로 이 살인적인 외교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코피까지 내가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이 살인적인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거 말이죠.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완전히 나라 팔아먹으려다가 그 과정에서 한미 관계 70년 혈맹 관계가 다 무너지고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가고 대부분의 우방 국가들하고도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이거 보고 나느라고 정말 1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지금 외교를 해온 거 아닙니까? 순방비를 줄여요? 이 슬로건 만든 자가 어느 당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요 앞에 있으면은 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 프레카드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아, 영업사원이 돈을 써도 너무 쓴다는 야당의 공격이 또 있었던 거예요. 나 싫어. 영업사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사원이 돈을 써도 너무 쓴다. 그러면서 정상외교 예산을 삭감하겠다. 지금 예산 심의가 시작됐는데 이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 정상외교에까지 시비를 걸고 나섰어요. 그것도 지금 정상외교 아펙 회의 참석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영업사원이 돈을 써도 너무 쓴다. 참나 정말. 이 도종환이라는 자가 문재인 때 정상외교 지출 연평균 182억인데 윤석열 정부 집행은 651억이다. 아니 횟수 자체가 다르잖아. 정상회담 한 번 하려면 대통령 전용기 띄우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 전용기 띄우는 순간 최소 몇 억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중국 가서 혼밥 먹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큰 돈 쓸 일도 없었겠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차원이. 정상회담의 횟수부터 다르고 해외 순방 횟수가 다른데 이걸 똑같이 연평균으로 따져서 무슨 비용을 많이 쓴다? 영업사원 돈 너무 많이 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이런 좌파들의 공격이 있자 정상 외교는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봤자 몇백억 그 비용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그래도 어쨌든 야당들이 공격을 하니까 방어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5년 전과 비교해서 5년 전 문재인 때와 비교해서 물가 상승률이 30% 이상이다. 항공료, 호텔, 숙박비 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비용이 2배 가까이 소요된다. 똑같이 하더라도 2배 가까이 소요된다. 그런 걸 감안하면 별로 뭐 많이 쓰는 것도 아니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앙코르와트 가려고 국내에 있는 작은 비행기 부르지 않고 김건희 여사 혼자서 저 인도 타지마할 가려고 대통령 전용기 띄우는 식으로 낭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 그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김정숙이의 5년간에 걸친 해외 순방 비용을 전부 공개하자. 찾아보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한다면 그것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정상외교 순방에 들어간 비용을 구체적인 세모까지 비교해 보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원칙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굴릴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김포 편의 시동 걸었다. 이게 어제 말이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유정복 인천시장하고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세 명이 만났습니다. 이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 김포만 아니라 구리, 하남, 과천, 광명 이런 데도 지금 들썩들썩 하거든요. 일단 김포가 지금 만났는데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광역단체장들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만나서 의논하는 것 자체는 전 의미 있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와 별도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서울 편입 문제 메가 서울 프로젝트 관련해서 메가시티로 확대해서 이것을 다루는 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위위원장은 조경태 의원이죠. 이 특위가 어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되고 메가서울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서울시의 김포시가 편입이 된다면 아마도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것 같은데, 서울시 김포구의 현실화를 위해 남은 절차는 뭐냐면 시도의회 의견 수렴입니다. 이건 양쪽 다 필요합니다. 서울시 의회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김포시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주민투표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있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서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 의결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2025년 정도가 돼야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2025년이 돼야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걸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총선에서 지면 본회의 처리가 안 되니까 좌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 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김포시가 스타트를 끊는 만큼 하남시, 구리시, 그리고 광명시, 과천시 그 밖에 대상이 되는 서울 인접 도시들의 경우도 일단 김포시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면서 아마 향후 행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특위는 이게 서울 메가시티만 아니라 부산, 경남 메가시티에도 동시 추진하겠다 해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부산과 경남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이게 조경태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부산, 경남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충청권도 최근 4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했다. 4개는 어디냐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와 세종특별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느냐. 법률로 강제성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게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경태 위원장은 향후 서울 편입 가능성이 있는 도시는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경기도는 지역번호가 031인가 그렇죠.
031입니까? 032입니까? 031이죠. 그런데 경기도에 있으면서 지역 번호를 02, 서울과 같은 02를 쓰는 도시들이 있어요. 서울과 같은 02 국번을 사용하는 도시들, 구리, 광명, 과천, 이런 도시는 전화까지 02를 쓸 정도로 서울 생활권에 이미 편입돼 있는데 서울 편입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도 시민적 차원에서 이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집 전화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 휴대폰, 요즘은 휴대폰만 있고 집 전화 없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다들 집에 전화 한 통화씩 있을 때 이게 02냐 031이냐 032냐 가지고서 많이 신경들 썼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지만 02 전화번호를 쓰고 있는 지역은 그만큼 사실상 서울권이라는 뜻과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 지역 주민들의 후속적 공론화 과정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